자, 안녕하십니까.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코로나가 3년째로 돼가네요. 그죠? 이제 한 해가 밝았고요. 새 학기 때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이 실용금융에 관련돼서, 첫 시간이니까 OT도 좀 얘기도 드리고, 성적 관리라든지, 전반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소개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자, 지금 현재 인하공전에서 회계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대학이나 기관 이런 데서 이 회계 관련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전에 노량진이라든지 또 EBS 또 신림동 고시천 이런 데서 회계학 강의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의 OT 시간인데요. 일단 저랑 같이 이 OT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도 좀 드릴 것도 있고요.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교양 과목이잖아요. 가다 보니까 우리가 15주차까지 요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수업을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특히 이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업하면서 아무래도 좀 그 교양 과목에 관련된 부담이 없이 또 우리가 이제 실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경제 개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매번 학기마다 이렇게 해보니까 똑똑한 친구들도 많고 이런 경제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묻지마 투자를 한다든지 뭐 다단계에 빠진다든지 또 요즘에 이제 영끌족이라고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언제 시점에 구입해야 되고 언제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또 재테크하는 부분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번 강좌를 통해서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그런 실생활에 정말 여러분들이 재테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수업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게 저희 학교 이제 문제점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동영상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지만 되는데, 듣지 않은 상태에서, 과제를, 풀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는 수업 진행의 과제물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매주 차마다 본 강좌를 듣고 한 5문제 정도 문제를 내가지고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풀지 않고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결석 처리를 할 거니까 그 점 꼭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있어서 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강의실에서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 시간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비대면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제작된 부분을 계속 꾸준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죠. 중간고사는 이제 8주차하고 15주차인데 학교의 재량이 이제 뭐냐면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에 관련된 것은 무조건 대면 시험을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방식은 이제 제가 2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이제 이시수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50분 가량의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고 하더라도 너구리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제물은 전에는 이제 레포트를 받았어요. 매주마다. 그랬더니 또 좋은 점이 많이 있던 게 글을 자꾸 쓰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글 쓰는 거에 대한 소질도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개중에는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한 대로 본 강좌에서 들은 5문제 정도만 문제를 푸는 형태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제출을 할 때 본 과제에 관련된 문답을 올리셔야지 엉뚱한 과제, 뭐 타 교과의 과제물을 올린다든지 그러게 되면 당연히 결석 처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성의 문제예요. 교과 그 과제를 올리기 전에 제가 이게 제대로 올려졌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A4 용지에 주차별로 문제를 내주게 되면 그거를 좀 풀어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쁘장하게 안 해주셔도 돼요. 일단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갖다가 채점 기간 이후에 올려놓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뭐 점수 좀 올려주십시오. 절대 저는 안 됩니다. 다만 그 기간, 수업 기간 안에 컴퓨터가 뭐 집안에 망가졌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수업 시간 이수 기간 중에만 제가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꼭 요 이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 이수 기간 안에만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이수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사정이라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학점은요, 우리가 결석은 4회면, 이건 뭐 전 대학이 다 똑같습니다. F학점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출석 점수는 20점이고요. 결석이 한 번 할 때마다 1점씩 빠지는데 이것만 빠지는 게 아니라 결석을 하게 되면 1점에 과제물 점수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결론은 2점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조기 취업자들입니다. 조기 취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수업을 안 들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도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못 쫓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영상 수업을 하는 비대면 수업일 때는 조기 취업자도 좀 수업에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기 취업자 중에서 제가 어떻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낼 것인지 제가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우리가 그 8주차하고 그 다음에 15주차의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데, 7주차하고 14주차의 시험 문제를 이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7주차하고 14주차는 무조건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뭐 누구나 대상 뭐 조기 취업이 됐건 뭐가 됐건 왜냐하면 안 보면 손해니까 그만큼 해서 만약에 30문항이었다 그러게 되면 그 중에서 뭐 5문제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 문제 25문제는 정답을 다 가리켜 드리는 그런 강좌를 7주차하고 14주차에 하니까 요때는 꼭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평상시 수업 때는 그냥 우리가 재산 관리하기 위한 재테크다라고 편안하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때 40점인데요. 그래서 출석이 20점, 그 다음에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이래서 이제 우리가 100점 만점인데, 과제물을 우리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때 20%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가 30점, 30점, 10점, 10점 이렇게 해가지고 40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를 반영을 하는 거니만큼 과제물 점수 안 하게 되면 출석에도 까이죠. 그 다음에 과제물에 관련돼서도 점수가 까이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서 되도록이면 수업을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취업자들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빠져버리게 되면 F학점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출석 점수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때는 되도록이면 시험에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군에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제가 과업 시간이 끝나고 나가질 못하니까 국가에서 이제 막아버린 거잖아요.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친구들 이제 메일로 해서 제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게 되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취업자라고 해서 뭐 저는 특별한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러 주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조기 취업은 한 학기에 일단 취업 의뢰서를 해야 되는데 거의 1년간을 갖다가 조기 취업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등록금만 내는 것이고 1년 동안은 결론은 뭐예요? 한 학기에 7과목씩 하면 총 14과목을 그냥 무사태평으로 해서 점수 받고 졸업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2년제인 경우에.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는 왜 다니시는 거예요? 졸업장 따려고요? 물론 이제 그런 그 소기의 목표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학생의 신분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지금 이제 전문대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들 때는 앞으로 전문대를 보다도 더 이렇게 올라가는 학업을 성취를 하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산업체에 대한 특별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기 취업자라고 그래가지고 성적에 등한시하게 돼서 성적 관리가 잘 안 됐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니는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또 직장을 이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면 그때 가서 성적을 보게 되는 그 회사도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입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박사까지 갈 때 있어서 지금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학교를 안 나오니까 좋을지 몰라도 달콤할지 몰라도 후회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성적이 안 좋게 되면 편입 같은 경우도 어렵고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업을 계속 성취하더라도 또 한 번의 그 이상의 배를 들여서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상당히 그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조기 취업됐다고 해서 수업에 하지 않으시고 수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열심히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요, 조기 취업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성적 더 해주고 레포트로 해주고 절대 없습니다. 그냥 뭐 F 학점 맞았는데 레포트로 대체해주면 안 됩니까? 절대 안 해줍니다, 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뭐 이랬니 저랬니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심지어 저한테 협박하는 친구도 있는데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제 등치 보면 알겠지만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 공부하시는 거 열심히 공부하시고 뭔가 사전에 좋은 거 얻어가는 그런 학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학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게 이제 사실 금융이라고 하는 게 경제, 회계, 그 다음에 경영, 또 금융, 재무관리, 이런 그 투자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관련된 거를 전반적으로 알아야지만 본 학기에 대해서 잘 들었다 이런 얘기가 들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폭넓고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게 이제 되게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뭐 경제학적인 뭐 학문적인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재테크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정말 성공하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업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시험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7주차, 14주차에 시험에 나오는 거를 미리 제가 해드릴 거니까 그런 시험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수업을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경제하고 그 다음에 금융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습 목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 선택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관련돼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언제 우리가 이제 투자 시점이 언제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선택인 것 같아요.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 그림에 보니까 이쁜 아가씨가 있네요. 자, 거기 이제 이제 남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조약돌을 가지고 구애를, 청혼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제 희소성이 있는 그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여자라도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선택을 하겠죠. 만약에 조약돌을 선택하게 되면 혼수 상태나 그럴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선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 다이아몬드를 선택했어요? 그만한 값어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경제 관련돼서 선택에 대한 그런 문제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경제는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집안에서의 경제는 이제 살림살이를 잘하는 게 경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는 어때요? 백성을 잘 다스리고 또 세금을 잘 걷어들여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해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든 그 자금의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바닥에 나서 국채를 발행하고 뭐 더 지원을 해주니 안 해주니 뭐 이런 그런 자금 같은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이런 국가적인 살림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경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제도나 질서, 뭐 사회적 조직 같은 것도 만들게 되고요. 뭐 아무튼 집안 살림서부터 국가까지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 경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내가 가진 게 얼마냐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을 해서 재테크를 할 것이냐. 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명예를 얻을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뭐 백수의 길을 걷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를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벌어서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최소의 투자를 함으로써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뭐 여러 가지 있죠. 한동안은 부동산도 있었고 주식도 있었고, 그런데 일단 우리 학생들은 사실 소자본을 갖고 있다? 기껏해야 뭐 얼마나 있을까요? 뭐 물론 이제 물려받은 사람의 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은 뭐 말할 거 없지만, 우리가 대학생들은 알바하면서 기껏 하게 되면 몇백 이 정도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거의 많고, 뭐 그랬다고 부동산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강좌를 통해서 적은 돈 가지고서 자금을 불리는 그런 부분도 많이 설명을 해줄 건데, 아무튼 이런 그 경제적 환경,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이제 영끌족이라고 그래서 지금 한참 3, 40대들이 자기의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봉을 받는 거에 플러스 남의 돈까지 또 부모 찬스 타임까지 다 모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월급을 받아도 쓸 돈이 없고 전부 다 주택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를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억제해버리고, 참 이 현 정부에 대한 사면 초과에 해당하는 지금 30, 40대들, 물론 20대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위기를 극복을 하고 기회를 잘 잡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우리가 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에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고요. 자, 아무튼 이 경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학문으로서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좀 그렇게 생각해요. 돈 벌자고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학문이라기보다는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져봅니다.
자, 일단 우리 용어에 관련된 거 좀 설명 좀 해줄까 합니다. 일단 경제를 모르면 옛날에는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개똥에도 필요 없는 그런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거 알아야 면장이라도 해먹고, 그죠? 그 다음에 알아야 내가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경제학이 뭐냐? 이제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거의 많이 차지하는 게 사실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경제학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100만 원을 가지고서 세금 공제하고 저축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차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효율성 있게 내가 이거는 내가 쓰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를 저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가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 친구들 저축하는 친구들 거의 손에 꼽습니다. 1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급여가 작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급여가 작던 크던 간에 이 생활 습관이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적은 금액서부터 저축하는 습관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의 건강에 해당하는 실비, 보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제한된 자원이다라고 나오는 게 내가 월급쟁이다. 그러면 뭐 월급쟁이가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서 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받는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죠. 뭐 저축을 하게 되면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얼마를 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잡게 되는데 자, 아무튼 그거는 이제 우리 차후 보자고요. 자, 경제 주체는 가장 중요한 게 주인공을 주체라고 하잖아요. 가게, 집에서는 벌어온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래서 효용의 극대화가 가장 중요하죠. 뭐 제 주변에서는 뭐 진짜 고소득자인데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친구를 봤고요. 적은 그 최저임금인데도 저축을 갖다가 뭐 20, 30%씩 저축을 하면서 꿈을 키우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는 어떤 거예요?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겠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고요. 정부는 어떻게 해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 이런 부분을 하는 후생 극대화를 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외국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경제활동은 뭐 각계 주체에 따라서 사고, 팔고, 만들고 뭐 이런 것 등의 활동이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제적 자원이라 이건 뭐 초등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자본, 그죠? 토지, 노동, 이자 뭐 이런 것 등이 우리가 이제 경제적 자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희소성의 법칙이 뭐예요? 희소란 얘기는 아주 귀할수록 비싸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한정된 자원, 또 인간의 무한 욕구, 이런 거죠. 뭐, 여기서 우리 강좌를 듣는 사람 중에서 거지가 될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죠? 내가 재벌은 못 되더라도, 그죠?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아무튼 이런 그 선택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경제 3대 문제는, 방금 얘기한 대로 얼마만큼을 생산할 것이냐,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이냐, 이게 이제 경제의 3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의 가격이 형성이 되죠. 적게 만드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쓰는 게 적게 된다면 당연히 적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정부의 계획이나 통제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뭐 사치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자꾸 정부가 이제 타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에서 물론 정부가 나서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의 역효과가 나는 우리 현 시대의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 경제학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사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공산주의 같은 그런 부분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나라들 중에 공산주의가 이념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죠. 그죠? 민주주의가 거의 많잖아요.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도 최대 다수한테 최대 행복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은 하는 반면에 그렇게 100% 이루어지는 그런 꿈의 드림 같은 것은 없다.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개개인마다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를 버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 버는 거에서의 얼마만큼의 효율적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실생활이 달라진다. 뭐 예를 들어서 흥청망청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빵꾸 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채무자가 되고, 그죠? 뭐 개인 회생을 통해서 다시 신용을 회복하는 데도 오래 걸리지만 뭐 사채를 써서 진짜로 말 그대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고, 또 적은 박봉인데 꾸준하게 해서 정말 차근차근히 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자, 한번 선택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제가 190만 원에 받고요. 주 5일, 그 다음에 주 8시간, 법정 근로 시간이 이제 8시간이잖아요. 그건 이제 따져보니까 19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계산기로 잡고, 자, 주 5일을 근무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는 이제 19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나누기 30 하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이 하루에 일당이 63,000원이다. 그럼 나누기 8 하게 되면 7,910원인지 이건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250만 원이다. 자, 250만 원을 갖다가 나누기 31을 기준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 근로 시간이 8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거의 한 2, 3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 친구는 주 5일이고 한 친구는 6일 정도 근무한다라고 봤을 때 뭐 요즘엔 6일 근무한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예요? 토요일까지 근무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을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 뭐 우리 회사 같은 회사를 하기도 하죠. 토일은 난 쉰다.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내가 젊었을 때 하루라도 더 일을 해서 더 벌겠다.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겠느냐. 글쎄요, 각각 자기가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에는 답이 없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한 번 더 보자고요. 자, 이제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들어가는 돈, 쓰는 돈이 비용이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들어가는 돈을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직장을 다니는 거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게 왜 다니는 거예요? 돈 벌자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편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봉사활동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진짜 올바른 선택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편익이 60만 원이고 여가 시간에 있어서 더 월급을 받는 게 더 크다. 그죠? 그러게 된다면 아마 내가 뭐 여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적고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집에서 노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회사에서 그만둬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좀 직장을 옮겨본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겠죠. 왜냐면 남자 여자 요즘에 이제 뭐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일정의 고정비라는 게 들잖아요. 뭐 내가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임차료도 내야 되고 그죠? 월세 같은 거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먹고 그 다음에 또 차비, 뭐, 대외적인 뭐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야, 이건 내가, 투자한 개념,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아니다. 다른 데를 알아보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이런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윤리학자 같은 개념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어느 게 옳은 거냐? 옳고 그른 거냐? 정치가는 어떤 정책을 하느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선거 투표의 수에 따른 결정을 많이 하죠. 뭐 요즘에 그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전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도 아니죠.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 국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서 생색내는 하나의 부분이고, 그랬다고 뽑아놓게 되면은 정치는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고, 그죠? 하여튼 예술가는 뭐 더 아름다운가,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눈높이에 맞춰서 선택을 한다,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선택.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한 선택은 메뉴 선택을 하는 것도 있죠. 뭐 식당에 가서 뭘 먹을까? 뭐 이런 거. 뭐 맨날 집에서 김치찌개 먹는데 뭐 점심 때 회사에 나와서도 김치찌개 먹자. 이건 사람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회식을 할 때, 아, 이왕이면은 안 먹는 거, 안 먹어본 거, 그죠? 맛있는 거, 이런 걸 먹는 게 회식이지. 맨날 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나 짬뽕 이런 거 먹는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아무튼, 하지만 이건 모든 거 다 먹을 수는 없다. 왜? 회사에서도 이 회식비가 1인당 얼마로 딱 책정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희소하다. 요즘은 뭐 회식도 잘 안 하죠. 그죠?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연극, 뭐 티켓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저 같은 경우는 상여금으로 받는 게 안 늦나. 자, 아무튼 희소성이라는 얘기는 자원의 유한이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분배한다거나 생산, 소비 이런 부분에 이제 되죠.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귀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자, 기회비용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A하고 B하고 있어요. 자, A를 선택하면 냉장고를 드리고요. 자, 냉장고.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자, B를 선택하면 이태리 타올을 드립니다. 자, 이태리 타올이 뭐예요? 떼수건이죠. 자, 여기는 100만 원. 자, 여기는 1000원. 자, 여기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A를 선택을 하겠죠. 그죠? 뭐 냉장고가 집에 한 대가 있더라도 저는 냉장고 선택합니다. B를 선택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정지선자나 그런 선이 아니고서는 거의 냉장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B를 포기하면서 자, A를 선택한 거 맞죠? 이 포기하면서 1000원만큼의 가치를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거든요. 상실됐다. 그럼 여기서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회비용은 얼마다? 1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 대안 중에서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원가를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모리란 얘기는 묻혀버려서 이런 얘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건물이 10년 전에 10억을 주고 샀다. 자, 그런데 내가 이런 비슷한 건물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지금 한 뭐 50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나간 과거에 있는 10억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반영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이 건물을 사려면 최소한 얼마? 50억을 들여야 되는데 옛날 얘기하고 10억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적 이 매몰 비용을 우리가 다른 말로 역사 속에 묻혀버려진 가격이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다. 또 내가 이것을 취득할 때 원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란 얘기는 묻혀버린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유재라는 게 있죠. 자유재는 우리가 뭐냐면 희소성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숨 쉬고 있는 공기, 햇빛 이런 건 자유재예요. 누구나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경제재. 경제재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이 있죠. 왜?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물건에 대해서 사서 쓰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만들어준 거죠. 뭐 도로라든지, 뭐 놀이터 같은 거, 나라에서 만들어준 놀이터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시설, 학교, 그 다음에 뭐 소방,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주국방이라든지 이런 그 국방, 경찰, 소방, 뭐 공원 이런 게 이제 공공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잉여라고 나와 있는데 잉여라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초과되거나 남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남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트에 갔어요. 그래서 쌀을 10kg 사려고 해요. 쌀. 알겠죠? 쌀이 똑 떨어져가지고 쌀을 사려고 지금 마트를 갔어요. 그래서 쌀 10kg가 한 4만 원 정도 되려나 하고 제가 지금 4만 원을 가지고 마트를 가서 10kg짜리를 찾아보니까 3만 2천 원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쌀이. 그러면 자, 지금 이거는 실제로 제가 지급한 돈이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예산을 잡아보니까 4만 원이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남은 돈이 얼마 남았어요? 그죠? 8천 원만큼의 생각했던 것보다 8천 원이 남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 잉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잉여, 만드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지금 제품을 생산을 하려고, 자, 진호가 이제 그 공장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생산하는데 얼마가 들어갈까라고 예산을 짜보니까 대략 1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자, 실제로 제가 생산을 해보니까, 자, 이래서 7만 원밖에 안 썼다 이런 얘기예요. 제조원가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남았어요? 3만 원만큼을 내가 싸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생산자가 예산을 잡은 것보다 더 남게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돌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자, 어떤 기업이 5억 원의 판매 수입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3억 원을 지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나간 대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또 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명됐을 때 매몰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보는데 매몰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에 지급했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에 지급했던 금액은 얼마예요? 3억이죠, 3억. 그래서 매몰 비용은 3억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때면서 이제 사회 시간이나 이런 때 배웠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시장에 대한 그런 얘기서부터 봐요. 시장은 우리가 보통 뭐 하는데요? 마켓,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고팔고, 그쵸? 그런데 이게 시장이, 여러 시장이 있죠. 첨가물서부터 반찬을 판매하는 그런 시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소도 있을 것이고요.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산물 경매로 이루어지는 경매장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는 마켓이다,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가 시장에는 되게 많이 있죠. 그에 관련된 편의점, 또 할인마트, 또 남대문 시장, 이런 사이버 공간에 우리가 이제 옥션이나 G마켓 같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제는 어떤 것까지 했어요? 가상 공간까지. 그래서 메타버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거래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파는 거죠.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뭐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상화폐, 이렇게 해서 지금 한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억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시장이란 얘기는 사고 팔고 하는 공간, 이것을 우리가 마켓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점.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사유재산 부분을 물론 이제 일부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체제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충족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버는 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구매를 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자원이 아무튼 효율적으로 어떻게 된다? 분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 체제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 시장 경제 체제 안에 주인공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가계, 또 기업, 정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계에서부터 보게 되면, 가계는 기업한테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뭐를 해요? 고용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뭐 가게에서 기업한테는 근로를 제공을 하고요. 그죠? 그만한 대가를 받죠. 뭐를 받아요? 급여 같은 거를 받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기업에서, 자, 가게하고 정부하고 보게 되면, 자, 소득에 관련된, 자, 월급을 받은 거에 대한 세금을 내기도 하고, 또 그에 반해서 정부는, 야, 니네들 학교를 지어줄게.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야, 니네 집 앞에 도로도 내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경찰, 소방, 이런 공공재를 만들어줄게. 이런 혜택을 보는 게 이제 가계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들한테는 도로라든지 세제 혜택, 뭐 이런 부분. 기업에서는 이제 세금을 내겠죠. 당연히 소득에 관련된 법인세라든지. 그럼 그런 세금을 걷어서 당연히 공공재를 제공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주체 간의 순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경제론에 관련된 얘기 잠깐만 해볼까 합니다. 자, 수요란 얘기는 뭐예요? 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수요가 뭐야? 그러면 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욕구, 이런 얘기. 그럼 이제 우리 용어를 봐요. 자, 일정 기간 동안의 수요란 정의 개념이 이런 얘기예요.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매수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욕구와 매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수요에 대한 정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씩 뜯어보자고요. 일정 기간,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점 뭐냐? 절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량과 절량의 개념. 유량이라는 얘기는 흘러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란 얘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라고 하는 것은 유량이고, 야, 오늘 현재 이것은 딱 멈춰진 거죠. 그것을 우리 이제 절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누가 매수자가 사는 사람이 이런 얘기죠. 매입하고자 하는 이런 얘기예요. 자, 매입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것을 사전적 개념이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트에 가서 자, 호빵을 10개를 사겠다라고 갔어요. 근데 이 호빵이 자, 6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6개만 구매했어요. 그럼 이때 10개를 우리가 사전적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6개만 구매를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실질 구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런 얘기는 사전적 개념이다. 의도된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뭘 사느냐? 유형과 무형으로 볼 수 있는데 유형은 형태가 있거나 무형은 서비스, 형태가 없는, 만질 수 없는 뭐 서비스 이런 거죠. 재화란 얘기는 팔아서 돈 되는 물건들, 뭐 시계, 컴퓨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욕구와 매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유효 수요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효 수요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살 수 있는 생각뿐만 아니라 그 능력까지 갖춰 있는 우리가 보통 능력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생각만 있으면 안 되죠. 와, 저거 사고 싶다.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구매 의사만 있는 것이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자, 예를 TV로 봅니다. 100평짜리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있죠. 우와, 멋있다. 저런 데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하지만 살 수 있는 사람,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능력이 되는 사람, 즉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능력자, 그걸 우리는 유효 수요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지금 현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죠. 나도 이 다음에 돈 벌면 거기에서 살 것이다 라는 꿈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뭐라 한다? 예비적 수요자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잠재적인 수요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열심히 벌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집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니즈가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호빵을 10개 사려고 했는데 6개밖에 못 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최대 수량, 이 사람을 우리는 이제 10개 사려고 하는 거를 사전적 개념이고, 실제로 구매, 즉 6개밖에 못했다 라고 나와 있죠. 사후적 개념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 자, 유량과 저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저는 유량이라는 얘기는 뭐라 했어요? 일정 기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저량이라는 얘기는 시점, 보는 순간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야, 너 한 달에 얼마 버냐? 그러게 되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를 버냐 그랬으니까 유량의 개념으로 물어보신 거고, 야, 너 지금 주머니에 얼마 있어? 이런 얘기는 지금 현재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저량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봉을 물어봤다 라고 하는 1년을 하는 거니까 유량을 하는 것이고, 야, 지금 미추홀구 지금 집가 땅값이 얼마니? 그러면 1억 뭐 이런 것은 저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잠깐 좀 보자고요. 수요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의도, 욕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수요 곡선을 보게 되면 가격이 지금 이제 우리가 Y축인데 보통 이 Y축에는 가격, price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X축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의 X축에는 우리가 원하는 조업도 개념을 이제 많이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가격이 높아요. 그러게 되면 사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정적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돈이 많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사려는 사람은 수량이 어떻게 될까요? 적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20평 아파트가 지금 6억입니다. 뭐라고 하게 되면 돈 있는 사람이야 구매하겠지만 쉽지 않다.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60억이다. 사지 못하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60억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0억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만큼의 어떻게 된다? 살려는 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곡선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반비례 형태의 곡선이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수요 곡선은 우리가 보통 이런 반비례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수요를 그러면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냐. 가격이라든지 또 소득 수준도 당연히 결정이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빈민가에 뭐 이태리 가구, 그래서 뭐 의자 하나에 1억짜리를 여기 가게를 오픈했다. 팔려요? 안 팔리거든요. 그죠? 예를 상류층이 사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저렴한 가격을 판매하고 있다. 물론 팔리긴 하겠지만 있는 사람들이 싸구려 같은 거 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소득 수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호라든지 광고 또 인구의 변화들 이런 것 등이 수요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격이다라고 하는데 가격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가치를 돈으로 느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지금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있어요. 일단 선분양을 하고 있다. 자, 지금 이제 30평대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0평대 예를 들어서 5억이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분양가가 5억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5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 주변에 지금 이 30평짜리 아파트가 뭐 3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투자를 할까요? 하지 않겠죠. 그죠? 3억인데,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3억이다. 그리고 주변에도 3억인데 이 앞에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 프리미엄이 막 붙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3억의 분양가를 정했는데도 뭐 4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하철이 들어서게 되면 이 아파트는 6억만 원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는 지금 현재가 3억이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더 클 수가 있기도 하고 가격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가치와 가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것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이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 그러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그죠? 자, 이런 가격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장 기능이라든지 또 가격 기능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경제학자 중에서 제일 그 대가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애덤 스미스가 어떻게 돼? 보이지 않는 손, 뭐 자연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해지는 거죠. 그죠?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수요 함수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관계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얘기 잠깐만 할게요. 우리가 이 수요량이라고 하는 거와 가격에 대한 것을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향을 받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수요량.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사고자 하는 마음 이런 얘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왜?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사려는 사람이 많겠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바로의 관계죠. 그래서 이런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독립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독립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얘기죠. 수요 함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가격이라는 거예요. 가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격 이외. 이게 바로 수요의 변화를 주는데요. 가격은 양의 변화를 줘요. 양. 우리가 X축을 우리가 이제 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X축을. 그래서 양의 변화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 이외의 것은 수요의 변화, 즉 곡선의 이동을 우리가 움직이게 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 가격은 양의 변화를 준다. 그래서 선에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바로 수요량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 이외의 것은 수요의 변화다. 뭐 소득이다,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럼 당연히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이나 수량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죠? 근데 가격이 줄어들고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기름이 막 2,000원 하던 것이 3,000원으로 훅 올라갔다. 그러면 웬만하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비싸니까 차 안 끌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름값이 떨어졌어요. 그럼 막 놀러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싸니까 많이 다니겠죠. 그죠? 이런 점의 이동이 움직이는데, 자,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늘어나는 이유가 그 지역에 개발해서 아파트가 입주가 돼서 2만 세대가 입주가 들어갔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변화가 되더라. 늘어났죠? 그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항상 증가되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요의 변화다.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수요의 변화다. 그 다음에 양의 변화가 있는 것은 가격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법칙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거에 뭐 깊이 시험 문제 낼 건 아닌데 한번 보게 되면, 자, 임대료가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수요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오피스텔 가격이 너무 올랐어. 그럼 사실 돈이 없으니까 못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임대료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와, 나 독립해서 살 거야. 이런 경우 많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 변화의 요인, 즉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격은 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개념이다. 경쟁 관계죠. 콜라하고 사이다. 자, 예를 들어 콜라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자, 비싸서 못 사 먹죠. 요즘 콜라 하나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둘이 탄산음료예요. 그런데 콜라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는 자, 내가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그랬어요. 월급은 한정적인데, 그죠?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야. 그럼 내가 평상시 월급을 타서 딱 콜라 2,000원만큼 하는 거 한 병밖에 못 사 먹어, 돈을. 근데 콜라가 뭐 3,000원 올랐다. 절대 못 사 먹어요. 그러면 사이다는 2,000원밖에 안 해. 그럼 당연히 사이다를 사 먹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콜라가 올라가면서 수요량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게 사이다죠. 그래서 이런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대체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쟁 관계죠. 뭐 이거를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내가 아파트에 못 살지. 그럼 뭐 사요? 빌라. 그런 거 사잖아요. 빌라도 못 사. 내가 혼자 독립해야 돼. 그럼 오피스텔. 뭐 이런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완제는 동시 소비가 돼야 돼. 커피하고 설탕. 물론 요즘에는 뭐 커피 먹는데 설탕 안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원두커피 많이 먹잖아요. 그죠? 주택과 택지 같은 경우 뭐 많이 있죠. 자, 가격이 올라가.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택지는 어떻게 될까? 땅만 사는 사람은 수익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면,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반대로 자, 주택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땅값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땅값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게 바로 보완제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가격이든 뭐든 간에 뭐 이런 경우 많죠. 된장이나 고추장. 이거는 우리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그죠? 이런 것을 독립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가격에 대한 걸 봤다면 소득이나 그 외 인구나 뭐 환경, 뭐 정책, 그 외적인 가격 이외의 것이죠. 그죠? 자, 가격 이외 소득이 증가해요? 그럼 우리 옛날에는 돼지고기 먹다가 소고기 먹잖아. 그죠? 우리 한동안 왜 소고기 사 먹지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자,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정상제다. 그런데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떨어져. 그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열등제. 그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간장이나 설탕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중간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자, 만약에 소득이 10%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자, 감소했네?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럼 뭐예요? 정상제야, 열등제야? 열등제죠. 그죠? 이렇게 되는 개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는가 볼까요? 자, 이제 공급의 법칙을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건설회사 사장님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집을 막 짓는다. 집이 남아 돌아가는데 집을 막 짓고 있다. 그러면 그거 분양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미분양으로 남게 되면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이 쌓이게 되면 혈관이 막힌 거예요. 자금 융통이 안 되기 때문에 도산을 당하거나 부도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건설회사인데 지금 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대박. 막 엄청나게 잘 팔리고 막 가격도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분양이 잘 돼. 그럼 너도 나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죠. 이런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보자고요. 자, 오피스텔을 지었더니 임대료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너도 나도 전부 다 뭘로 바꿔요? 오피스텔로 바꾸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건설사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공급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A라는 과자, 옛날에 왜 허브 해가지고 과자 막 진짜 막 저는 너무 달고 별로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들 너도 나도 사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과자 만들어서 뭐 허니버터 뭐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막 만들었지만 지금 어때요? 사람들 안 사죠. 뭐 너무 다니 뭐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급은 수요하고 다르게 이런 비례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생산하는 양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 형태의 이런 비례 곡선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 공급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안 만들게 되겠죠. 뭐가 손해보면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체제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에서 가격이 올라 아파트 가격이 그러면 당연히 단독주택은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죠. 시세를 봤을 때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완제 같은 경우는 동시 소비되는 거. 커피 가격이 막 올라. 그러면 당연히 설탕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같은 방향의 형태를 우리는 보완제다. 독립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변화가 없는 뭐 간장, 설탕 뭐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균형점이라고 했을 때 균형 가격, 이 price라는 얘기는 가격이죠. Y축은. 그 다음에 여기 Q라고 하는 것은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양과 가격이 딱 맞아떨어진 점을 우리는 이제 균형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했어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뭐가 돼? 자, 우리가 이 수요는 반비례 곡선이죠. 그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수요가 지금 이런 곡선에서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수요 곡선이 D잖아요. 디맨드. 그럼 여기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균형점의 가격이 상승하죠. 그죠? 가격이 상승하고 이만큼 수량이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죠. 그 반대로 감소하게 되면 이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균형점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졌죠, 지금. 그 다음에 양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공급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supply 그래서 우리가 S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공급 곡선도 같이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되죠. 공급은 우리가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공급의 곡선이 자, S1 이렇게 된다. 자, 늘어나니까 오른쪽으로 가죠? 자,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균형점의 가격이 떨어졌죠? 하락하고 공급이 양은 증가했는데 가격은 떨어졌다. 그죠? 자, 공급이 감소하면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그러면 감소하니까 희귀하죠. 희소하니까 가격은 올라갔지만 양도 줄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균형의 이동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균형 가격에 관련돼서 우리가 균형점, 그 다음에 균형 가격, 균형량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돌발 퀴즈 하나 잠깐 한번 해볼까요? 수요 함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QD, demand, 이 수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QS, supply, 공급에 관련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연립방정식 1차 방정식이죠. 그죠? 자, 둘이 같다면 이런 얘기예요. 균형 가격이란 얘기는 서로 같다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QD, 자, 수요와 공급이 같다는 전제예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같으니까 이 문자 배열에 있어서는 내비두고 숫자만 배열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자,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2P가 될 것이고요. 자,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1000 이렇게 되죠? 그럼 P를 없애려면 나눠주면 5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P가 뭐예요? 가격이죠, 가격.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P는 뭐야? 500원이니까 D, 수요는 어떻게 되냐? 수요는 400원이 될 것이고 여기는 자 500원이 가격이니까 400원, 서플라이, 공급량 이런 얘기죠? 자 4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균형량은 400원이 된다. 뭐 이런 그 함수적인 문제입니다. 아무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OT하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경제 선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첫 시간이라 좀 길어졌죠? 자 아무튼 수업 듣느라